작년에 코인이슈 영상을 되돌려 보시면은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국의 헝다그룹 이거 사태가 좀 심각할 거다, 심각하지 않을 거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중국 제2의 리먼 사태, 중국판 리먼 사태 가능성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요거 기사 보신 분 계신가요? 중국 해외 단체 여행 사실상 전면 허용, 한미일 등 78개국 추가.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정부가 6년 만에 단체 여행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은 막 어디야 공항에서 막 그 몸에다가 막 랩 씌워가지고 롤렉스부터 시작해서 막 금덩이 해가지고 막 주렁주렁 막 달고 단체 여행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막 뉴스 나와서 막 사진 나와서 그 막 항문 안에다가 막 금이랑 막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담고 그러신 분들, 그게 이제 해외 단체 여행에서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단체 여행을 이렇게 개방했다는 게 어떤 뜻일까? 어떤 뜻일까? 단체 여행을 개방했어. 무슨 뜻일까? 맞죠? 소비 촉진. 너네 소비 좀 해라. 너네 부동산 좀 사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안 사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비가 너네 안 하고 있다 지금. 소비 좀 해라. 여행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국 입장으로서는 해외여행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 가서 이제 그 위안화를 이제 긁는다는 거니까, 결제를 한다는 거니까 외환이 반출되는 이런 악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의 최종 마지막 보루. 이것도 다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돼서 야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소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해외 단체 여행 요 전면 허용이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뭐 크루즈선에 53척 제주 기항 예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나비 효과가 뭐냐면, 중국인들이 이제 거기 이렇게 들어가, 예를 들어서 뭐 독일로 가, 아니면 한국으로 가, 이제 그 국가에 들어가서 이제 뭐 외환이 이제 나가는 역할도 하겠지만, 악효과도 가겠지만, 그 나라 또 이제 관광산업이 또 살고, 그 나라가 또 이제 올라서면은 또 중국이 만든 제품들을 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나비 효과를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마지막 보루다. 마지막 보루다. 지금 정부 단체 여행을 허용했다는 건 지금 중국이 굉장히 힘들다.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코인이슈가 컨트리 가든 얘네 다뤄드렸었죠. 컨트리 가든이 얘네 몸뚱이가 얼만데, 기껏 해봤자 그거 이자 얼만데, 얘네에 비해서는 그 조그만한 이자 못 갚아가지고 디폴트가 난다? 갸우뚱했었죠. 근데 이제 컨트리 가든 얘네 이름이 비구이 위안입니다. 비구이 위안 얘네가 이제 채권 거래가 총 10개가 중단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달러 기반화된 이제 여기에 채권 발행도 이제 중단이 됐고, 거래도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면, 얘네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얘네랑 똑같이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 채권 가격도 떨어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국유 부동산 신호오션도 위기, 얘네도 지금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비구이안 이어서 이름도 참 이상해. 신호오션, 얘네도 지금 채권이자를 지금 못했어요. 채권이자를 2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4년도 만기. 그리고 얘네가 또 특징이 뭐냐면 국유기업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못했고, 그리고 뭐 완다그룹, 판다그룹 아닙니다. 완다그룹 얘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가까스로 지네 팔다리 자르면서 막았죠. 그리고 허징 타이프그룹 얘네들은 디폴트 선언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뭐 야지로라던가 뭐 신청이라던가, 그냥
헝다그룹이라던가 뭐 위안양그룹, 뭐 컨트리가드 이런 애들 다 부동산 개발하는 이런 그룹 회사들, 얘네들 기업들은 다 도마위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채권, 주식 가격 최소 기본 그냥 마이너스 1-20%는 기본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구이한 그 컨트리가든 비구이한 얘네 채권 가격이 올해 초에 얼마였냐면 90센트였어요. 90센트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 얼마일까? 3일 전에 3일 전 가격 얼마일까? 올해 초에 90센트, 지금은 8센트 아래로. 지금 한 5센트 할라나? 5, 6센트? 11일날 봤을 때가 8센트. 그러니까 거의 뭐 10배가 폭락한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1억에 샀는데 그게 얼마로 떨어진 거예요? 1000만원도 안 되는 거야. 700만원에 떨어진 거야. 1억에 샀는데.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신 분들이라던가 거래처라던가 아니면 주주들은 어떡하겠어 이거. 얼마나 지금 다 무너지는 거지, 도미노로. 근데 이게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그룹 얘네 문제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 힘들었냐면은 헝다그룹이 작년에 터졌죠. 근데 그 작년 이전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부터 좀 그랬냐면은 2018년도에 중국 정부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규제를 때렸냐면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너네 너무 투기성으로 너무 들어간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한테 뭐를 때리냐면은 대출을 축소해야겠다. 상강그룹, 헝다그룹 너네 좀 몽땡이가 너무 커지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대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네 개발 회사들한테 대출 나가는 거 축소해야 돼. 축소를 시행합니다. 2018년도부터. 그랬더니 상강그룹부터 시작해서 이런 몸뚱이가 막 거대한 이미 일은 다 벌려놨어. 청약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분양부터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장사가 잘 되니까 다 그냥 먼저 짓고 봐. 근데 현금은 없네. 대출이 이제 축소돼서 안 나와.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부동산 개발 그룹들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2018년도에 그 타운하우스를 하나 지었는데 그게 안 팔리니까 타운하우스를 구매하면은 우리가 BMW 3 시리즈 뭐 X1 차량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까지 어떻게 돼요? 타운하우스 구매자를 계속해서 모으는 겁니다. 자금을 땡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은 집 사면은 BMW 줄게. 차까지 끼워 파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2018년도부터 그게 지속이 돼 왔었고 지금 어떠냐면은 웃깁니다. 자, 집 사면 BMW 들어요. 중국 부동산 업체 자금난에 팔고 보자. 요거는 2018년도 기사입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올해 작년 기사예요. 자, 집값 1% 줍니다. 매매 중개인의 19만원. 중국의 별별 부양책.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중국 그 부동산이라던가 이거 뭐 주택이라던가 아파트를 한 대 팔면은 부동산 중개인한테 19만원을 별도로 또 추가로 줘. 그리고 또 어떤 그 다른 지역에는 주택을 매입할 때 집값의 1%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집값의 1%.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한테는 건당입니다. 이거 건당 19만원. 근데 이게 뭐 사실 건당 19만원? 큰지 안 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택 구매하면 아까 보조금 지급한 거 말씀드렸고 자녀 입학할 수 있는 이런 혜택까지. 어디에 이렇게 딱 아파트를 사? 주택을 사? 그럼 너네 자녀 입학할 수 있는 혜택까지 쭉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위한 총력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야, 소비 좀 해라. 최근에 그 중국 CPI 어떻게 나왔죠? PPI랑 다 마이너스 나왔죠. 수출 수입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야, 소비까지 안 해? 너네 해외여행 가라. 여행 갔다가 소비 좀 하고 하면은 좀 펌핑 좀 일으키면서 국내 소비 좀 하겠지 라고 지금 최후의 보루로 지금 카드까지 여행 카드까지 쓴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렇다 쳐요. 코인이슈가 작년에 삼강그룹
헝다그룹 얘네 터졌을 때 혹시 얘네까지 같이 터지면 이거 좀 커질 것 같은데? 세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인이슈 영상을 되돌려 보시면은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국의 헝다그룹 이거 사태가 좀 심각할 거다, 심각하지 않을 거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물론 처음에는 이게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를 거다. 근데 1차적으로 막았어.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거 사태 심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말씀을 드렸었냐면 심각하다? 처음에는 이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암호화폐가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고 하면은 모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기사에 뭐라 그랬다? 헝다그룹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코인이슈가 이거 헝다그룹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끝나지 않을 이슈. 그게 더 정확하다. 맞아. 이거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헝다그룹 때문에 뭐 폭락한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계속해서 물어 뜯을 거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신탁회사 이런 게 없었어. 신탁회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 문제가 기사화된 게 없었습니다. 자, 신탁회사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지금 이게 조금 일이 커졌는지. 자, 중국 부동산 불금융에 옮겨 붙는다. 신탁사도 지급, 빨간불. 자, 올 것이 왔다. 신탁사도 지급 중단. 자, 보세요. 하도 많은 걸 다뤄가지고 우리 하우스분들 헷갈리실 거야. 저 점코 세파라님이 뭔 얘기를 했는지 헷갈릴 수 있어. 지금 그 중릉국제신탁이라고 얘네들이 이제 누구냐면은 중국에서 제일 큰 애들입니다. 민영자산관리그룹이라고 중즈개라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애들이 이름이 어려워. 중국 발음이. 근데 얘네 산하 소속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중릉신탁. 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규모는 아니지만 뭐 무궁화 신탁이나 뭐 이런 신탁이랑 똑같아요. 중릉신탁인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아까 코인이슈가 2018년도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 그룹 회사들이 막 미친듯이 막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시장을 막 펌핑 시키니까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부동산 개발 그룹 회사 너네 대출 축소해. 그러면 지금까지 벌려놨던 거 분양 벌려놨던 거 판들 우리나라 따라주면 PF 대출이죠. 이런 것들 싹 다 어떻게 해? 개발 그룹 회사들은 그냥 싹 다 망해야 됩니다. 현금을 자금 조달 못해. 그러니까 집 사면 BMW 줄게요 하면서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얘네들이 어디에다 손을 빌렸냐면 신탁회사들.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릉국제신탁. 이런 중국에 있는 신탁사들한테 자금을 어떻게 해요? 현금을 땡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보시면은 중릉신탁이라고 얘네들 총 자산 규모만 어느 정도냐면은 183조 원입니다. 1조 위안. 그러니까 거의 200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그냥 작은 이런 기업들이 아닙니다. 신탁사 얘네들이 200조 가까이 돼요. 그리고 얘네들 이젠 신탁 상품들이 있겠죠. 상품들에 이제 가입한 애들이 누구냐면은 뭐 진보홀딩스, 뭐 난두무로, 뭐 세농, 뭐 셰농,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이 중릉신탁 얘네들한테 원금이랑 이자 못 받았다. 얘네들 상품을 딱 파는데 돈을 받아야 돼, 이자를. 원금도 그렇고. 근데 제때 지금 못 받았대. 그게 공시가 딱 되면서 중릉신탁 얘네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표면으로 올라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터질 게 터졌다는 거죠. 중릉신탁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 300만 위안이면 한 우리나라 원화로 한 6억 조금 안 될 거예요. 한 5억 5, 6천? 그 정도. 여기 중릉신탁에 넣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 투자한 투자자가 한 10만 명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얘네가 무너졌다? 그럼 우리 1997년도 IMF 외환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소련이 모라토니엄 선언을 했죠. 그때 중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광동국제신탁투자공사라고 얘네들이 파산을 했어요.
신탁회사 제일 큰 애가 파산을 하면서 중국이 흔들렸는데 그때 일이 다시 리마인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릉신탁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제일 최대 규모인데도 이 정도 버틸 수 있어요. 버티긴 할 겁니다. 계속해서 해결은 안 돼. 중국은. 중국 부동산 개발그룹 회사도 그렇고 신탁사들도 그렇고 해결은 안 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산소호흡기 생명을 연장해 간다. 쭉. 근데 얘네들은 좀 규모가 덩어리가 커서 조금 괜찮은데 다른 신탁회사들은 듣보잡 애들은 원금 지금 지급할 수 있을까? 이자 지급할 수 있을까? 아마도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근데 뭐 정부에서 막아줄지 어떻게 뭐 지네 팔다리를 잘라서 뭐 상환을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세 개로 운영이 되죠. 부동산, 내수, 수출. 내수 지금 엉망입니다. 내수 소비가 안 들어가고 있고 엉망이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 해외여행 좀 갔다 와. 여행 빼는 겁니다. 자, 수출 지금 어떻죠? 브라질산 대두, 미국산 소고기, 유럽의 명품들 얘네들 지금 중국인들이 수요 많이 해주고 있나요? 중국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소비를 안 하고 있어. 왜? 우리가 어떨 때 소비를 안 하죠? 자, 우리 하우스분들, 코니쇼 가족분들 어떨 때 소비를 안 하나요? 어떨 때 저축하시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저축하시죠? 힘들 때. 그렇죠. 코로나 때 돈을 미친 듯이 풀어.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나 소나 염소나 다 주식 사고 일론 머스크 뭐 애플 테슬라 비트코인 8천만원 가네. TV만 틀면 은행 식당만 가더라도 비트코인 막 고점 찍는데 그때 저축하셨나요? 대출 받아서 다 투자하죠. 경기가 어떨 때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한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을 때. 자, 그럼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지갑을 닫죠. 그럼 중국 지금 부동산 개발그룹 회사들 무너지고 내가 살려고 했던 아파트들이 무너졌고 짓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오갈 데가 없어. 실제로 중국의 중국 매체 언론 이제 신문들 보시면은 내가 잘 집이 없어. 잘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짓지도 않은 뼈대만 남은 그 아파트 내가 분양받은 거기 아파트 가서 살아. 잠자고 먹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갑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저축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지갑을 닫는다. 당연히 수요 적겠죠. 독일에 뭐 명품 살까? 안 그렇죠. 석유, 광물, 기타 산업품 이런 수요들 당연히 줄겠죠. 기업들이 만들면 뭐해? 수요가 없는데. 그러면 그 해당 상품을 해당 원자재를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들 역시 좋지 않겠죠. 중국이 흔들리면 독일이 같이 흔들리는 이유가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30원까지 올라왔는데 한국의 환율 상승 물론 달러 영향 크다. 근데 달러 영향보다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중국의 부동산 개발그룹 회사 이거 쭉 그리고 신탁회사 요거 중릉국제신탁 요런 것들 그럴 때 지금 흔들리는 중국 지표들이 아시아 시장의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강달러가 다시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고 대비를 뒤집어지게 잘하고 계시고 있다 라는 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판 리먼 사태 터지나 중릉신탁 64조 원 지급 중단 상태. 이거 물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코인이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중국 올해 말에 터지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의 1997년도 IMF 외환금융 위기 때처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무리 중국이 막 힘들고 뭐 64조 뭐 제2의 리먼 사태 이렇게 하더라도 당장 무너지기는 힘듭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당장 무너지기가. 중국도 계속해서 막고 할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계속 새 걸로 갈아서 교체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이 무너지는 게 내일 당장 막 일어난다? 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고 나면 터지는 부동산 충격의 공포. 중국 탈출 러시. 이러니까 중국에 누가 투자를 해?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해서 일본과 한국, 다른 아시아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시장에 외환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국 국유 부동산 신오션도 위기. 집값 1% 줍니다. 중국 얘기 여기까지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